고통의 모든 것 신의 경고인가 저주인가? 생존을 위한 경고, 삶을 파괴하는 저주.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댔을 때 우리는 찰나의 순간에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뗍니다. 이 불쾌하고도 강렬한 감각, 고통은 우리 몸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는 가장 원초적이고 효과적인 경고 시스템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뼈가 부러진 채 계속 걷거나 끓는 물에 손을 담그고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생존을 위해 신이 내린 필수적인 선물이자 우리 몸에 충실한 파수꾼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가 끝난 후에도 사이렌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원인이 사라진 뒤에도 고통이 끝나지 않는 만성 통증은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끔찍한 저주가 됩니다. 반대로 경고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아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삶은 과연 축복일까요? 인류는 이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아편에서 아스피린까지 위대한 진통제를 발명했지만 이는 또 다른 재앙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제 생존의 필수 조건이자 때로는 삶의 가장 큰 적인 고통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그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에서부터 마음의 아픔까지 그 깊고 복잡한 세계로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단순히 아프다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과정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피부에 박힌 가시 하나가 뇌에서 고통으로 인식되기까지 우리 몸속에서는 초고속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첫 단계는 감지입니다. 우리 몸 곳곳에는 통각수용기라는 특수한 신경 말단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강한 압력, 극심한 온도, 유해한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전문 센서입니다. 가시에 찔리는 순간 이 통각수용기가 활성화되어 위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달입니다. 이 전기 신호는 두 종류의 신경섬유를 타고 척수로 전달됩니다. 첫 번째는 빠른 속도의 A델타 섬유로 와야 하는 날카롭고 순간적인 1차 통증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느린 C섬유로 욱신거리고 쑤시는 2차 통증, 즉 둔하고 오래가는 통증 정보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척수에서의 처리입니다. 신호가 척수에 도달하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뇌가 통증을 인지하기도 전에 척수에서 운동신경으로 바로 신호를 보내 손을 떼게 만드는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둘째, 통증 조절 관문 이론에 따르면 척수에는 통증 신호를 뇌로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일종의 문이 존재합니다. 아픈 부위를 문지르면 통증이 덜해지는 이유는 문지르는 촉각 신호가 통증 신호보다 먼저 이 문을 통과하여 통증 신호가 뇌로 가는 길을 일부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뇌에서의 해석입니다. 척수를 통과한 신호는 최종 목적지인 뇌에 도착하여 여러 부위로 전달됩니다. 시상은 신호를 분류하고 체성 감각 피질은 어디가 아픈지 위치를 파악하며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는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며 대처 방안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고통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감각, 감정, 인지가 결합된 총체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급성 통증이 우리 몸을 지키는 유용한 경보 시스템이라면 만성 통증은 그 시스템이 고장나 멈추지 않는 사이렌과 같습니다. 초기 손상이 아물고 원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 통증이라고 하며 이는 더 이상 증상이 아닌 그 자체가 하나의 질병입니다. 만성 통증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중추성 감작입니다. 이는 통증 신호가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척수와 뇌의 신경계 자체가 과도하게 흥분하고 민감해져 통증에 대한 볼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옷깃이 스치거나 가벼운 손길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이 생기고 약한 통증 자극에도 비정상적으로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는 통각과민이 나타납니다. 만성 통증은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통증과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의 회백질이 위축된 것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는 만성 통증이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을 동반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만성 통증은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치료의 목표가 통증의 완전한 제거가 아닌 통증과의 공존으로 전환됩니다.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명상, 운동요법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고통을 정복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위대한 진통제의 발명으로 이어졌지만 그 역사는 축복과 재앙의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진통제는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입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양귀비를 기쁨의 식물이라 불렀으며 수천 년간 아편과 그 추출물인 모르핀은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독일 바이엘사의 과학자들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을 기반으로 아스피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스피린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중독의 위험 없이 염증과 통증을 잡을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시대의 서막을 열었고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상비약이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일부 제약사들은 모르핀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한 오피오이드 진통제, 예를 들어 옥시콘틴을 개발하고 중독 위험성을 축소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의사들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이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했고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끔찍한 오피오이드 사태를 낳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방약 중독으로 삶이 파괴되거나 더 구하기 쉬운 헤로인과 같은 불법 마약으로 넘어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그 삶은 축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천성 무통각증 환자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고통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은 결코 슈퍼파워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된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뜨거운 것에 손을 대어도 울지 않고 날카로운 것에 찔려 피가 나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탈구되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계속 움직이다가 영구적인 기형이 생기기 일쑤이며 맹장염과 같은 심각한 내부 질환이 발생해도 복통을 느끼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SCN9A라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유전자는 통각수용기에서 내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트륨 통로 NAV1.7의 설계도입니다. 이 통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몸에 손상이 발생해도 통증의 첫 전기 신호 자체가 생성되지 않아 뇌가 위험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천성 무통각증 환자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고통의 본질적인 가치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우리는 실연을 당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말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했을 때 뼈아픈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과연 이는 단순한 비유일까요? 뇌과학자들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 장치를 이용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팀은 참가자들에게 컴퓨터로 공 던지기 게임을 하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사회적 거절감을 느끼는 순간 그들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인 등쪽 전대상피질 DACC와 전층 뇌섬엽이 똑같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뇌는 팔이 부러졌을 때 느끼는 고통과 친구에게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을 거의 동일한 신경회로를 통해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사회적 동물이던 우리 조상들에게 집단으로부터의 추방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뇌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치명적인 위협을 알리기 위해 이미 존재하던 가장 강력한 경고 시스템, 즉 신체적 통증 회로를 빌려와 경고음을 울리도록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화의 과정에 깊이 새겨진 과학적 진실이었던 셈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